두 번째 이야기는 법이란 무엇인가입니다. 여러분, 한비가 전하는 법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할까요? 공장에서 나온 한비는 곧장 고시원으로 들어갔습니다. 내가 너무 바보같이 굴었나? 괜히 쓸데없는 일에 참견이나 하고 한비의 기분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육아와 고시원을 나와 허름한 포장마차로 갔습니다. 육아는 더 이상 철민이 일에 신경 쓰지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하라고 핀잔을 주죠. 냉정하게 법을 만들어 철저하게 집행해라. 그래서 반대파들을 모두 숙청해라. 철통 같은 법과 질서로 백성들을 냉혹하게 다스려라. 그래야 전쟁이 났을 때 백성들을 몰아붙여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한비야, 이게 요즘 세상에 통할 수 있는 소리니? 그러자 한비는 인정으로 사람을 사귀어라. 신의를 지키고 자유로움을 나누어라. 법에 앞서서 어진 마음과 의로운 정신으로 인간 세상을 평화롭게 하라. 이건 나라를 다스리는 짓이니 아니면 나라를 망하게 하는 짓이니? 라고 반문을 하죠. 육아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공기가 흐르듯이 사랑과 정이 흐르는 거야. 그러기에 마음이 어진 사람이 큰 덕을 쌓게 되면 저절로 백성들의 지도자로 우뚝 서는 것이라고. 박과장과 싸웠던 한비는 이제 육아와 또 싸움을 벌일 태세입니다. 옛날 송나라 임금 양공이 초나라의 군사와 강을 사이에 두고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송나라 군사는 이미 전열을 갖추었지만 초나라 군사는 아직 다 강을 건너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송나라 장군이 폐하, 초나라 군사는 많고 우리는 적습니다. 하지만 초나라 군사가 강을 반쯤 건널 때를 기다려 과감하게 공격하면 우리가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지요. 하지만 송나라 임금 양공은 듣거라, 군자가 말하길 전열을 갖추지 못한 적을 공격하지 말라 했노라. 지금 초나라 군사가 물을 다 건너오지도 않았는데 저들을 공격하면 옳지 않도다. 비겁한 짓이도다. 때문에 초나라 군사가 다 건너와 스스로 진지를 만든 다음에야 정정당당하게 공격하겠노라. 여러분, 송나라 양공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 멋있는 사람인 것 같나요? 성인 군자는 전쟁터에서도 성인 군자인 것일까요?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초나라 군사가 강을 다 건너와 전열을 갖추고 진치를 구축하고 송나라 군사는 그야말로 막강한 초나라 군사와의 싸움에서 크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양공도 허벅지에 상처를 입은 채 3일 만에 죽고 말았지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한비는 대책도 없이 명분만 내세우고 정당함만 내세우고 사람의 도리만을 내세우다 크게 화를 당해버린 것이지 참 우습지 않냐? 라고 합니다. 역사란 사나운 말을 잘 다스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비는 철저한 훈련이 있어야 하고 규칙을 지켜 냉정하게 다스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인정으로서 다스리면 마치 고삐나 채찍 없이 사나운 말을 부리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현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짓이라고요. 그러나 육아는 한비의 생각이 완전히 독재자의 이치라고 말을 했습니다. 남을 이해하고 불쌍하게 생각하고 너그럽게 이해하는 마음이 있어야 올바른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세상을 평화롭게 다스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한비는 인의를 드러낸 것일 뿐 그것으로서 나라를 다스릴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어떤 임금이 사형수를 향해 눈물을 흘렸다고 해서 임금이 사형을 맞거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기에 공자가 말하는 인의는 결코 나라를 다스리는 수단으로서는 삼을 수 없다는 것이죠. 사형수를 향해 눈물을 흘리면서 그의 처형을 바라지 않는 것은 인의의 마음이야. 반면에 마음이 아프더라도 사형을 시켜야 할 자는 분명 사형을 시키는 것이 법인 것이지. 나라를 다스리려면 바로 법을 잘 지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날은 이미 어두워졌고 술병 하나가 더 비워졌습니다.
이제 그만 마시고 가세요. 어서요. 포장마차 아주머니가 버럭 소리를 지릅니다. 한비는 술에 취해 버린 육아를 깨웁니다. 내 소중한 친구 한비야, 나는 너를 누구보다도 잘 알아. 어느 땐 바보스럽고 우스꽝스럽지만 넌 사실 그렇지 않아. 마음속은 참 올곧은 사람이야. 어두운 밤에 혼자 눈물을 줄줄 흘리며 장차 훌륭한 판사가 되겠다고 결심한 한비잖니? 공부를 할 땐 정말 너무나도 열심히 공부에만 매달리던 한비잖니? 의리에 살고 의리에 죽는 한비잖니? 힘내라. 장차 우리의 시대가 올 거야. 두 사람은 어두운 밤길에서 마냥 비틀거렸지만 용케도 고시원을 잘 찾아갔습니다. 요즘 한비에겐 큰 고민거리가 생겼습니다. 고시원 밖으로 철민이가 타고 다니는 외제 자가용이 보입니다. 학교 정문에서 외제 자가용을 타고 그 옆에 있는 공장으로 가다니. 큰일이야, 저 어린 녀석이. 오늘은 내가 가서 단단히 훈계를 해야겠어. 그동안 벼르고 있었거든. 한비는 철민이의 장난감 공장으로 갔습니다. 공장 정문에서 옷 매무새를 고친 한비는 잠옷 엄숙한 표정을 짓습니다. 2층 철민이의 사무실로 들어가니 예전과 다르게 휘황찬란해졌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었죠. 한비는 눈을 끔뻑거리며 고급스러운 사무실 분위기를 살핍니다. 이게 초등학교 6학년짜리 사무실이라니. 나원, 눈이 부셔서 못 보겠네. 철민이는 저녁때가 되어야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비싼 양복을 입고 책가방도 비싼 것입니다. 에이, 외삼촌 또 왔어요? 참네. 언젠가부터 한비가 찾아오는 것을 귀찮게 생각해온 철민이는 아예 한비를 내쫓으려고 합니다. 한비는 얼굴을 돌렸지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한비는 공장장님께 한 가지 이야기를 해주러 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철민이는 또 옛날 이야기냐며 타박을 줍니다. 은나라 마지막 임금 주는 상아로 만든 젓가락을 쓴다는 말이 사람들 사이에 퍼졌습니다. 그러자 기자라는 사람이 개탄하며 사람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상아 젓가락이라면 질그릇 위에 얹어 놓기는 적합하지 않다. 그러므로 분명 옥으로 만든 그릇 위에 올려놓을 것이다. 그리고 상아 젓가락이나 옥그릇이라면 분명 값비싼 코끼리 고기나 어린 표범고기를 먹을 것이다. 기자는 또 예측했습니다. 코끼리 고기나 어린 표범고기를 먹는다면 분명 비단 옷을 입을 것이다. 그리고 넓고도 화려한 집에 앉아서 호의호식할 것이다. 오, 나는 그 마지막이 두렵구나. 그 후 5년이 흘렀습니다. 정말 그 예언대로 주나라 임금은 사방에 고기를 늘어놓고 술을 채운 연못에서 호화롭게 방탕한 생활을 일삼았습니다. 그러자 나라가 와장창 망해버렸습니다. 이렇게 기자는 주임금이 상아 젓가락을 쓴다는 말 한마디를 듣고 천하가 망하리라는 것을 미리 알아챘습니다. 그러니 공장장님, 제발 정신 차리세요. 이 회사도 그렇게 될까 두려워 제가 사명감을 갖고 이렇게 찾아온 것입니다. 라고 한비가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철민이는 돈이 생겨서 좀 쓰겠다는데 거기서 왜 호황방탕이라는 말을 써요? 뭐? 공장이 와장창 망한다고요? 외삼촌은 아주 이 장난감 공장이 와장창 망하길 손꼽아 기다리는 사람 같군요. 라고 화를 냅니다. 하지만 한비는 눈물겨운 설득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막중한 임무를 맡은 사람은 무섭도록 냉철한 정신을 지녀야 합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강력한 통제와 조종으로서 다스려야 합니다. 물론 그러기 전에 스스로 자기 자신을 냉혹하게 다스려야 되겠지요. 자신에게 병이 없는지부터 잘 살펴야 한다고 했습니다. 병이란 몸에 생기는 병이 아니라 회사의 발전을 저해하는 나쁜 습관이 없는지, 혼자서만 맛있는 것을 먹고 다니는 못된 버릇부터 과감하게 버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에이, 좀 그만둬요. 철민이는 소리를 빽 지르더니 손뼉을 짝짝 쳤습니다. 그때 건장한 남자 둘이 들어오더니 한비의 양 어깨를 붙잡고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한비에게 경비원이 다가와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젊은이 잘못 찾아왔어. 여긴 예전에 그 회사가 아니야. 공장장은 매일 돈을 챙겨서 놀러 다니라 바빠. 그리고 아래 것들도 다 썩어 빠졌어. 제 주머니만 챙기기 바빠. 그렇다고 바른 소리를 하면 다 잘리고 말이야. 한심한 공장이지 뭐. 중국 하나라의 악한 임금 걸이 한때 천하를 호령했습니다. 그것은 걸 임금이 어지러서가 아니라 권세가 막강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스러운 요 임금이 만약 평범한 사람이었다면 새 집안도 다스릴 수 없었겠죠? 그건 요 임금이 어리석어서가 아니라 권세가 없고 지위가 낮기 때문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어진 일을 아래로 두고 통제하곤 하는데 그건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설령 쌓은 덕이 높고 행실이 올바르다 하더라도 지위와 권세가 받쳐주지 않으면 공을 세우고 명성을 휘날릴 수 없습니다. 다음 날도 한비는 육아가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사명감으로 무장한 채 다시 철민이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철민이는 아예 뒤돌아 앉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휴지를 꺼내 귀를 막아버렸죠. 한비는 사명감 가득한 음성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옛날 편작이라는 의사가 채나라 왕 황공을 만났습니다. 편작은 황공을 보더니 임금님의 병이 피부에 있습니다. 치료하지 않으면 앞으로 깊어질까 걱정됩니다. 라고 말을 하자 황공은 나는 병이 없다 라고 대답했지요. 편작이 물러가고 나서 황공이 하는 말이 편작은 우쭐거리기를 좋아하며 병이 아닌 것을 고쳐 공을 세우려 한다 라고 했습니다. 열흘 뒤 편작은 다시 황공을 만났습니다. 임금님의 병이 살갗 속에 있습니다. 치료하지 않으면 앞으로 더욱 기뻐질 것입니다. 라고 말했지만 이번에도 황공은 시큰둥했습니다. 또다시 열흘 있다가 편작이 황공을 만나 임금님 병이 창자와 윗 속에 있습니다. 치료하지 않으면 앞으로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라고 조언을 했죠. 하지만 이번에도 황공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시큰둥했습니다. 그 후 열흘이 흘러 편작이 다시 황공을 만나러 가다 멀리서 쳐다보고 그냥 발길을 돌렸습니다. 아니, 왜 그랬을까요? 황공이 신하를 보내 발길을 돌린 까닭을 물으니 병이 피부에 있으면 찜질로 치료가 가능하고 살갗 속에 있으면 약재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병이 골수에 있으면 약재로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병이 골수에 있으면 생명이 달린 일이라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임금님의 병이 골수 속에 있으니 어쩔 수 없는 것이죠.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사실이었어요. 닷새가 있으니 황공은 정말 몸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신하를 시켜 편작을 급히 찾았지만 편작은 이미 후환이 두려워 다른 나라로 도망을 쳐버린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황공은 끝내 죽고 말았답니다. 훌륭한 의사는 병을 치료할 때 피부부터 다스립니다. 왜냐하면 어떤 일에서든 작은 것부터 해결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으면 창자와 위로 병이 옮겨지고 마침내 골수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말 명심하라고. 공장장 자신부터 근검절약하고 냉혹하게 자신을 다스려야 해. 그리고 직원들 역시 마음 흐트러지지 않도록 강력하게 통제를 하라고. 한비는 그 말과 함께 사무실 문을 쾅 닫아버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한비는 공장 마당을 가로질러 정문으로 나가고 있는 동안에도 철민이가 내다보지 않았습니다. 괘씸한 놈, 다시는 안 찾아오마. 한비는 이를 부드득 갈았습니다. 한동안 한비는 장난감 공장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공부에만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공부에 열중하던 한비에게 뜻하지 않은 소식이 날아들어왔습니다. 뭐, 누나? 그게 사실이야? 철민이가 털보 사장님께 크게 혼이 났다는 것입니다. 승용차도 뺏기고 옷도 빼앗기고 회사 경영이 엉망이라는 것입니다.
한비는 곧바로 장난감 공장으로 찾아갔습니다. 지난날 철민이에게 겪은 수모는 다 잊어버린 듯 합니다. 철민이의 사무실로 올라가는데 커다란 손이 한비의 가슴을 턱 가로막았습니다. 관리부장이었습니다. 한비는 관리부장을 아래 위로 훑어보았습니다. 어디서 본 듯했습니다. 정말 어디서 많이 본 듯한데 그는 다름 아닌 박 과장이었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변했어요? 한비로서는 너무 놀랄 일이었습니다. 분명 박 과장인데 얼굴 생김새도 다를 뿐더러 덩치도 훨씬 커 보입니다. 예전에 보던 나긋나긋하고도 예의 바른 박 과장이라고 하기엔 너무 이상합니다. 이보세요. 공장장님의 외삼촌은 분명 이 회사의 직원이 아닙니다. 용건도 없이 이 바쁜 시간에 왜 여기를 찾아옵니까? 관리부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한비를 향해 눈을 부라르기도 했습니다. 한비는 그 기세에 눌려 앞으로 더 이상 가질 못하고 계속 뒷걸음질만 쳤습니다. 철민이가 공경에 처한 게 분명해. 회사가 왜 이렇게 변한 거야? 관리부장이 안 보이는 틈을 타 한비는 공장 출입문 쪽을 슬쩍 살펴보고 후다닥 공장장 사무실로 문을 열었습니다. 아니, 철민아. 철민이는 무릎을 꿇은 채 손을 들고 있었습니다. 한비를 보자 반가워했지만 철민이의 얼굴빛이 많이 어두웠습니다. 저는 지금 벌을 서고 있어요. 그동안 털보 사장에게 얼마나 크게 혼이 났는지 철민이의 얼굴에 그대로 쓰여 있었습니다. 한비는 자상한 눈으로 철민이를 쳐다보고 등을 다독여줍니다. 이제부터 잘하면 된다고. 털보 사장님이 철민이를 내쫓아 버린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겨우 사장님께 무릎을 꿇고 사정사정 빌어서 잘리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철민이는 장난감 아이디어 개발에만 전념하기로 하고 직원 관리나 공장 운영은 모두 관리부장님이 맡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한비는 박 부장은 또 한 번 승진을 하게 되면 공장장님을 완전히 무시할 것입니다. 계급장을 달아주고 완장을 채워주는 사람은 그렇게 쉽게 변하지요. 계급장과 완장이 사람을 바꾸게 하는 것입니다. 순한 양 같은 사람이 하루아침에 고릴라로 변하지 않습니까? 이러다가 그 관리부장이 공장장 자리마저 넘볼지 모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관리부장은 야욕으로 가득 찬 사람이라 남을 못살게 굴며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설 것이라고, 사람들을 선동 잘하고 배신과 겉모술수에 능한 사람이라 늘 그 사람을 의심하고 경계해야 한다고 철민이에게 말을 했습니다.